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펀드 매니저인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거시 전망을 자기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거시 전망에 맞춰 투자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다 안 되더라. 잘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자기가 마지막에 얻은 결론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금리 하나만 잘 이해해도 큰 실수 안 할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도움되는 상식, 돈되는 지식을 이유식처럼 떠먹여 드릴게요. 지식편의점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참 증권과 금융과의 뉴스가 많았죠.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빅뉴스, FOMC도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예.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뉴스가 하도 많아서 뭘 가져오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후보를 못 정했어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저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미국에서 시그니처 은행 파산이 되면서 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잖아요.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이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할 때, 네. 이거 뭐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순간에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때 적응에 실패하면 굉장히 만회하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세상 변화가 급격하게 어떻게 일어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시장 도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디지털 전환이 될 때 아날로그를 고집했던 몇몇 회사들, 예를 들면 코닥 같은 경우 필름에서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스스로가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공경에 처하게 되고요. 뭐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 회사였는데 그 CEO가 물러나면서 전기차 시대에 나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요타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다가 네. 전기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금융시장도 그렇게 어떤 순간에 돈의 가치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그런 거죠. 적응력이 약하거나 어떤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숨겨져 왔던 어떤 부실 같은 것이 터져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제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의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뭐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은 그런 돈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준비하고 왔습니다. 돈의 가치가 급변할 때 우리의 대처하는 자세.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이런 것도 고민해 보자. 그걸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래요. 근데 금리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마 살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금리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 네, 그러실 싶기도 겁니다.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펀드 매니저인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분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거시 전망을 자기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거시 전망에 맞춰 투자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다 안 되더라. 잘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서 자기가 마지막에 얻은 결론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금리 하나만 잘 이해해도 큰 실수 안 할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빼고 난 바쁘게 살고 너무 힘들고 근데 딱 하나만 내가 공부하라 그러면 금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의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도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리란 것은 이 자산 시장의 중력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영원히 제로라 그러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제로라는 것 자체는 이 돈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금리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줄 때 남한테 공짜로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물론 자식이나 친인척들이 형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척에서는 제로로 빌려주는 것 자체는 이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 돈에는 그 가격이 매겨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이 있지만 돈에도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데 그 매겨지는 가격이 바로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산의 가격 가치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지금도 집값도 계속 이렇게 오를 것 같고 주식도 이럴 것 같고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사고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 자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표 같은 뭐 경제 전망가도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시고 뭐 저도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하면 다 쓸데없어요. 그리고 다 틀려요. 네. 많이 틀리고 한 번 맞은 사람들이 한 번 맞은 거가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뭐 어떤 미국의 어떤 모 교수처럼. 예? 사골 아이템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저도 개인 투자자고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나는 금리만 집중해서 보고 금리가 돈의 가치가 결정되면서 이때 일어나는 일을 좀 관찰하자. 이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단적으로 이번 주에 느낄 수 있었던 건 예. 미국 은행들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려서 망했대요. 그거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일본이 이제 한 30년간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그 연구소 시절에 저 모셨던 부회장님 강창인 부회장님께서 일본 통이셔가지고 노무라에 있는 분은 일본 최대 투자회사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뭐 저는 일본은 못해서 이제 일본 통역하는 우리 직원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어려운 게 도대체 인구 구조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냐?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냐? 금융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정확히 합의된 이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 대공황도요 합의된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퍼즐로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 건도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규제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시절 너무 규제를 풀었다.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산 운용을 하면서 예금을 받아갖고 장기 자금에 운용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서 장기 채권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자금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이게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일어났을 때 지금은 사라진 종합금융회사들이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단기 자금으로 유출해가지고 장기 자금 투자를 한 거죠. 왜? 장기 채권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스매치 발생되는 순간 이게 폭락이 되면 역 미스매치가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종금사 거죠. 다녔던 분들, 이 선배들 회사에서 MBA도 보내준다고 아, 자랑하고 거기 뭐 이랬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갔어요. 저 같은 네.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학점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그 선배들이 조금 있다가 다 실직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규제 문제부터 나오지만 이것도 아마 나중에 평가가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 제 생각에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우리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뭐냐면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금리라는 게 돈의 가치가 말씀한 것처럼 확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1970년대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저축 대부조합 사건인데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랑. 그러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얘네가 모기지 장기 금리 고금리에 투자했던 게 박살나면서 또 미스매치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큰 회사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흡수 못하는 곳들은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그 1997년, 98년도 외환위기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한 그 일부 전문가들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데 그 그린스펀 풋이라고 그래서 폭락할 때마다 그린스펀이 계속 우리가 이제 풋옵션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걸 대비해서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걸 해지하려고 쓰는 자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떨어지면 그린스펀이 풋이 막아준다 해서 다 해지해주고 다 해지해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해지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시기가 온 걸면서 여기서 터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그 금리에도 사이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리가 되게 낮았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사이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만 봐도 한 2배씩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행복했던 한편으로는
흥청망청이기도 했던 초저금리 시대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쵸. 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야, 막 블로그도 보고 유튜버도 봐도 전문가들 나와서 금리 이제 몇 퍼센트 될 거다. FOMC가 내릴 거고 몇 년 뒤 금리 하락할 거다. 이거 믿지 마세요. 다 틀려요. 한번 여러분 100%가 자신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3년, 4년 후에 금리나 물가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이죠. 가장 위대했던 그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고 이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고 개인 스스로 굉장히 뛰어난 투자가였습니다. 경제학자 중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근데 케인즈 경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정확히 틀린 정보를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대충 맞는 거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날씨를 볼 때 내가 뭐 여기서 파종을 하는데 3월 1일 날 파종을 꼭 해야 돼.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대충 봄이 왔으면 이때쯤 파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금리란 것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조금 이제 높은 시간이네. 이제는 이러고 안 오겠네, 느낌상. 다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금리인데 저금리 생각하시면서 아, 이때 이랬는데 그러면서 안 바꾸세요. 자산 운용하는 방식도 소비도 안 바꾸세요. 소비도 바꿔야 돼요. 왜? 당연히 내가 이 대출 이자 많이 나가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경기 침체가 같이 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소비를 줄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금리의 온도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죠? 온도가 아주 살기 좋은 그 온대 기후였는데 갑자기 이제 뭐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두꺼운 거 입으셔야 그럼 되고. 우리털 꺼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이제 그 집도 금매로 파셔야 되고요. 주식도 아이고. 이제 이게 뭐 막 내가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살아남을 게 어떤 거 선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동안 코로나19 상황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빅테크가 금리 인상기에 쫙쫙 무너졌던 그 상황 이런 것들도 오버랩이 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의 성장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숲속에 저기에 새떼가 엄청 많을 거야. 기다리고 있으면.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숲속에 새떼 100마리 필요 없어. 난 지금 내 손 안에 새 한 마리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은 이제 굉장히 깨지고 그 주식 중에서도 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 우리가 이제 주식도 일종의 실물 자산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주식을 실물 자산으로 안 보세요. 주식은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실물 자산의 성격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들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라면 회사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그럼 밀가루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파물 가격도 오르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소비자한테 가격을 못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생산을 효율화시켜서 단위당 비용을 줄일 수 없는 회사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더 좋아져요. 매출도 늘고. 네. 그래서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을 보시거나 당연히 이제 채권 같은 것도 좋은 자산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의 가치가 확 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김밥 옆구리 터듯이 약자들을 쫙 이렇게 청소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역사적으로 항상 또 좋은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러니 지금이 어찌 보게 되면 특히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적립식 투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예. 증시의 우리 격언 중에 하나가 거리의 시체가 즐비할 때 투자하라 이런 예.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근데 무섭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전무님. 예, 그게 이제 네. 그 거리에 피가 얼룩할 때 그 피가 흥건할 때 하라는 거는 정말 그건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그래서 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충분히 그 우리가 적립식으로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서서히 와 있는 건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 이게 꽃샘추위가 올지 꽃샘추위가 올지 이게 여름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적립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개나리 꽃이랑 내가 목련꽃 피는 날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단 봄이 서서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투자할 때? 그런 느낌보다 이제 뭐 가격이 많이 싸니까요. 지금은 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뭐 물론 이걸 가지고 저는 반론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PER이라든가 PBR 같은 이런 전통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너무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금리에 대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리가 제로였던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오르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고금리적인 고통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성격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라. 예. 저는 오늘 거기에 밑줄을 긋게 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경기 전망에 따라서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매크로까지 읽어야 돼 힘들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때까지 지금은 수익 나는 거 현금화해서 현금 보유를 늘려 이런 조언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금 보유를 늘려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현금 보유를 누르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네. 100% 현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기관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현금 보유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100%가 아니에요. 그들은 많아야 30, 40%예요. 현금 진짜요? 보유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현금 투자가가 현금 보유를 늘렸다 그러면 싸그리 팔고 주식 다 팔고 현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들이 정말 많이 팔아야 많이 팔아서 현금화 시켜 3, 40% 정도 현금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원래 갖고 있던 대로 가지고 있고. 거의 포트폴리오 재조정하거나 그대로 있거나 하는 거죠, 거기서.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들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그래서 싸그리 팔고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마켓 타이밍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뉴스 같은 거 보시면서 경제 전망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언제 되나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직장 생활도 안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고객 세미나 가서도 아시면 뭐하라 이런 거 들으시냐고 그거 하시면 되지. 그렇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확한 날짜보다는 정확히 틀리는기보다는 대충 맞는 방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100이 돼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현금 자체가 별로 없으시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걸 베스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다.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싼 것도 충분히 많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도 꽤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대충 어느 정도 맞는 거. 대충 맞는 게. 그쪽으로 선택을 해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게 조금씩 사인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요. 가격은 많이 빠졌고 예. 전체 인덱스로 봐도 지수도 많이 빠져 있고 예. 미국에서 금리는 많아야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5% 올라가서 10% 올라가겠습니까? 6% 정도 올라가겠죠. 최대한 올라가도 7%.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막았는데. 아니 증시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예. 하는데 무릎이 어디야.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실기를 하게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특히 전 이제 우리 어제도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특히는 타이밍 같은 거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젊었을 때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은 그냥 모아 나가는 거 개념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20년, 30년을 제가 잘 모아서 내가 좋은 것들만 모아서 그걸로 내가 부자 될 생각을 해야지 사고 팔아서 부자 되기는 어렵다.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사고 팔더라도 내가 좋은 놈을 자꾸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지금은 모으기에 나쁜 시즌은 아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을 만한 좋은 거 보는 눈 좀 키워주세요. 그러면 그거 도움이 될 것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제가 좀 깊이까지 안 돼서. 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